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요즘 주말 지나면 택시 못 잡아서 혼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앱을 3개씩 돌려도 못 잡는다. 3시간 기다리다 따릉이 타고 집에 갔다. 무용담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택시 기사가 줄어섭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사이 택시기사는 2만 5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야간 시간을 담당해주던 법인 택시기사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그 많던 택시기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배달시장입니다. 사람 운송보다 음식 배달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택시업계의 처우가 나아지거나 새로운 서비스 공급이 없다면 앞으로도 운송시장에서 사람과 음식의 경쟁은 계속될 겁니다. 새로운 플랫폼과 시장을 독식한 카카오 그리고 택시업계가 서로 기사님 모시기 경쟁에 나서면 기존의 운송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일지 않을까요? 타다나 플러스 같은 차량 공유 앱의 끝이 꼭 그랬어야만 했나 아쉬워집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을 기준으로 내년 대선까지 딱 100일이 남았다고 하네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여의도 특파원에게 들어보고요. 자,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종부세 고지서 나왔죠. 그 여파가 좀 있는 모양인데 여기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 소식까지 10분 경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주식시황에서는 지난주 미국 증시 소식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볼 텐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네요. 자,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에 13월에 보너스 받으실 수 있는 팁 대방출하겠습니다. 경제탐사,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단지 우리 아파트 사는 친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를 한다. 최근에 이거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이터의 불평등과 상업화 실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정보 수립을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 이 가치를 세우고 한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우리 민주화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든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져야 되고 부족했으면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좀비 같은 상태가 됐다고 보거든요. 좀비를 잡는 데는 힘을 합쳐야 된다. 붕어빵 틀과 같은 정치판의 틀과 정치 세력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경제 틀을 바꾸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추격 경제를 선도 경제의 틀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뽑은 표가 4표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4표 생각하지 않고 던지면 그게 살은표입니다. 네, 매주 인서트 컷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안철수 후보. 문장력이 날로 강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양대 진영뿐만 아니라 제3지대까지 선대위 갖춰 나가면서 이합 집산 중이라고 합니다.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엿보인다고 하는데 주말 동안 들어온 여야 소식, 여의도 특파원 아주경제신문 김도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이제 당에 대한 장악력을 굉장히 높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선대위를 띄웠었는데요. 각종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론이 분출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제외한 모든 당직자들이 사퇴를 해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고요. 그리고 이 후보는 주요 보직에 자신과 가까운 측근들을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은 일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위원장 체제로 개문 발차했는데요. 당 사무총장을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한 데 이어서 선대위 전면에도 가까운 인사들을 배치하면서 당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부터 볼까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개편한 이유는 뭔가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 선거 캠프가 굼뜨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원팀을 강조하면서 모든 의원들에게 한 자리씩 위원장을 나눠주다 보니까 캠프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역할 조정도 잘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견한 예가 지난 18일인데요. 18일에는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를 했거든요. 이게 정책 라인의 제안이었다고 하는데 공보 라인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날 열린우리당과의 통합 문제도 공론화되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씨와 야구 관람을 했는데 뭐 이런 큰 메시지들이 아무런 조율 없이 마구마구 나간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사무총장에 이 후보의 중앙대 후배이자 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선임했고요. 그다음에 그림자 수행했던 전략통 강훈식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자리에 이 후보 측근들을 전진 배치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김영진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선대위 16개 본부를 6개에서 7개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비서실, 상황실 공보단 정도만 남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조건은 김병준 위원장을 잘라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는 현재로선 어려워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 후보 측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접을 떨어놨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좀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이 무산된 건 아니라는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 윤 후보 지지율이 관건이라는 건데요. 현재로서 비교적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위기가 찾아올 경우 결국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찾아가면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립을 잡고 싶지만. 그리고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없으면은 선대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윤 후보도 측근들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인데요.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면서 김병준, 이준석 두 상임 선대위원장이 머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겸임하면서 본인이 실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거든요. 제가 맡은 실무 분야가 따로 있으니 최대한 총괄 관리는 김병준 위원장이 많이 하시도록 제가 중간에 좀 비워드릴 생각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김병준 위원장이 원톱이 된 셈입니다.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윤 후보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과 상당히 가까운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과 가까운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장제원, 권성동, 김성태 이런 분들은 범김무성계라고 불렸던 분들인데 기자들끼리는 거의 형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 후보 선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김병준 위원장이 그 상임선대위원을 맡은 것 역시 그 측근들을 강화해주는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직능총괄 본부장에 선임됐다가 딸의 KT 채용 특혜 비리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27일 사퇴했습니다. 네, 오래전 사건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읽혔는지 모르겠고요.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전두환 씨 사망했는데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 주말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사과 이후에 여야 후보들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모양이죠. 예, 전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지난 27일
발인식에서 그 돌이켜 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저희는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며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거는 재임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5.18 당시에 전 씨는 보안사령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재임 중에 그러니까 저런 포괄적인 사과에도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사과가 포함되지 않은 셈입니다. 무슨 사과를 이렇게 하나 싶기도 했고 사과 이후에 해석을 두고 측근들이 내놓은 반응이 더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자 사과에 대한 반응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도 좀 차이가 있었다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어저께 또 한 번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한 폭력 범죄라든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나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 23일에 전두환 씨 등 신군부 출신 전직 대통령이 모두 사망했는데요. 후보들의 평가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유권자들 중에 하나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생은 내가 선택 못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자, 제3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세 후보의 합숙연행 가능성이 언급이 되는데 김동연 후보는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던 것 같아요.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일단은 정의당에 따르면 세 사람은 제3지대 공조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 쌍특검, 양당 체제 종식 등이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제3지대 공조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심 후보가 이를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 후보와 먼저 만난 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만남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 후보는 지난 22일 다당제 책임 연장을 제안했고 이에 안 후보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김동연 그래도 나머지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내 정당이잖아요. 네.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5% 미만 후보들이 지지율 난조 타개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양 진영이 결집되면서 이들의 공간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이 단일화 같은 논의에 좀 나서게 되면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아, 또요. 자, 한 주간 여야 주요 뉴스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후에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들어온 경제 뉴스도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종부세 고지서 받은 게 지난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기획재정부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네요.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요지는 대부분이 법인과 다주택자가 낸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88.9%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와 온도차가 좀 나는 통계들도 잡히고 있습니다. 네, 반론이 세액 기준과 인원 기준은 다르다 이런 얘기라고요? 예, 정부는 주로 세액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 대상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 비율이 4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서울 시민 60% 정도는 1가구 1주택자란 얘기입니다. 전국으로 봐도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가 40% 정도 됩니다. 정부의 설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종부세 이게 그 고지서 받은 사람은 전체 2%인데 관련 가족들 그리고 전월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종부세 부담의 여파로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 등 준전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세 정가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올해 1월에서 11월 서울 아파트 준전세 거래량은 26,118건입니다. 11월 거래가 다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고지가 이런 흐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은 정부는 월세가 높으면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논리로 임대차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월세 자체가 오른다기보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조세 정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장 흐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려서 이제 연 기준금리 1%가 됐는데 내년에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연말까지 최대 1.5%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은 긴축이 아닌 정상화라면서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총재가 금리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내년 3월 말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1.25%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2월이 아니라 1월이 꽃피는 이유는 대선 때문입니다. 3월 대선을 한 달 앞둔 2월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1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또 물가 상승이 내년 초에 가장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도 1월 금리 인상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경제신문의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보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 계속 보도해드리게 되는데 선별검사소 앞에 줄을 꽤 많이 늘어서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인원이 몰려서 검사 결과가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던데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우리 증시 길라잡이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부스터샷 맞느라고 하루 결석하셨죠? 네, 맞았고 증상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네, 컨디션 좋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청취자들이 네네. 많이 찾으셨는데요. 지난주 네. 금요일 미국 유럽 네. 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그야말로 그냥 일대 대혼란, 패닉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은 늘 존재했지만 투자자들은 통제 가능한, 감당 가능한 범주를 넘어선 불확실성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금융시장 반응도 그러했는데요.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코로나가 전파력도 강하고 기존 백신도 무력할 것이라는 이러한 뉴스상의 안 좋은 소식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이 마이너스 2.3%, 유럽의 유로스톡스 50이 마이너스 4.7%, 그리고 WTI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13% 이렇게 주요 자산시장이 동반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주목이 되는 거는 향후 30일 동안 S&P 500에 예상되는 시장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지표, 이른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도 하루 만에 54%나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오미크론이 패닉을 유발할 정도의 대형 불확실성으로 취급하는 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좀 주말이 지나고 나서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다들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데 또 네. 걱정이 되는 건 작년 네. 3월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 세계가 아주 강력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등장으로 다시 한번 세계 경제가 이른바 락다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있던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지금 각국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국들의 여행 중단 조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막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 3월처럼 휴교, 이동 통제, 모임 금지 등 봉쇄 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으로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봉쇄 조치 강화가 확진자 수를 억누르는 데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 소비, 산업, 무역 등 경제가 또다시 멈춰버리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데 작년 3월에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폭락이 발생했던 것도 단순히 코로나라는 전염병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전면적인 봉쇄 조치 실행에 따른 영구적인 경제 손실 위험이 증폭됐다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 같은 경우도 정부의 입장에서도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또 화이자 측에 의하면은 2주 정도 오미크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은 6주 이내에 신규 변이 대응 백신을 개발할 수 있고 또 100일 이내에 백신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도 과거에 백신이 존재하지 않아서 손 놓고 당했던 작년 3월 팬데믹 초기 당시와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겠는데 스파이크가 한 2배로 늘어난다고 하니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자, 투자자들은 어떤 게 제일 궁금하냐면요. 그래서 장이 좋지 않고 우리도 좀 고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워 담을 때입니까? 아니면 빨리 도망쳐야 될 때입니까? 저는 제 스탠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빠지면은 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낙관적인 속에서 좀 좋은 면들을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오미크론으로 여러 고민이 드는 것은 맞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은 기존에 경험한 악재를 블랙스완급의 초대형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작년 3월부터 이제 현재까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5차 대유행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 3월 팬데믹 초기 다시 말해 1차 대유행 당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2차부터 5차까지 주식시장은 조정 없이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대유행 전염병 사이클을 만들어내더라도 이 악재로서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저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는 버티면 이기면 되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장 개시하자마자 2,900선이 깨지면서 급락 출발했지만 지금 다시 급 반등하면서 지금 2,920선으로 회복을 했고요. 등락률로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0.5%대를 코스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 이러한 대형주들은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전염병이 발생한 만큼 오늘 눈에 띄는 테마 업종들은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 업체들이 지금 호재성 재료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일에 발표된 한국의 수출, 그리고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지표 등 주요 매크로 경제지표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우선적인 변수로 떠올랐음을 고려시 이 지표들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은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을 포함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미크론에 대한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달력 보니까 12월 1일이 이번 주 수요일. 아, 이거 실화입니까? 올해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12월 연말이고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13월에 월급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단 올해부터는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거 국세청에서 바로 넘겨준다고 하니까 한결 간편해질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 되는 팁,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거 짧게 정리하고 갈까요? 네, 올해부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홈택스에서 들어가서 클릭 해가지고 뭐 떼가지고 서류 회사에 내잖아요. 그거 어차피 국세청에서 거 떼서 회사에 내는 거 뭐하러 번거롭게 하냐 이런 취지에서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회사에다 바로 넘겨주게 되는데 다만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민감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라는 걸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올해 그러니까 12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본인 동의 신청을 해야 돼요. 하고 만약에 민감한 정보가 있다. 뭐 의료기관 정보 같은 건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삭제를 하면 국세청에서 그거는 제외를 하고 넘겨줍니다. 그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서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외를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동의 안 해도 회사에 그냥 떼서 낼 때도 항상 갖다 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네. 안 내도 될 서류라든가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 나는 이거 세액공제 안 받을 거야 희망하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 경우든 걸러가지고 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만 사전에 걸으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비라든가 뭐 교육비, 안경 구입 비용 이렇게 영수증 떼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가로 본인이 확인하셔서 떼야 되는 것들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올해 추가 공제가 되는 것도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쓰면 일부 소득 공제 해주는 그런 항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늘어난 게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쓴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서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한도도 100만 원까지 추가로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쓴 게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1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0만 원의 5%는 이제 1,050만 원인 거죠. 50만 원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만 원 초과해서 더 쓴 건데 요 100만 원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이런 거 공제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면 복잡해 뭐 많이 쓰면 좋은 건가라고 네. 생각을 하시지만 많이 쓰면 좋기는 한데 그게 세금을 더 돌려받을 만큼 더 쓸 것까지는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쓴 부분이 있으면은 돌려받기는 하지만 이거 더 받으려고 지출을 늘리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연말에 보통 네.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소득공제 좀 더 받으시려고 본인 카드로 이제 긁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떤 모임이나 회식에서. 그리고 나중에 받잖아요. 계좌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서 나중에 받은 현금은 현금대로 다 쓰고 대신 긁은 것도 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지출을 줄이시는 게 사실상 더 이득입니다. 내 손 안에 CCTV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마 지금 다들 뜨끔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리고 그래요. 기부금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기부금이 원래 내는 돈 대비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로 5%포인트 상향됐습니다.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가 되고요.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0에서 3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계획이 만약 있다 그러면 올해 넘기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10월 말에 지난달 말부터 이제 연말정산 예상 결과
있다.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됐는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소득공제 이런 거 받을 때 얼마 썼는지에 따라 가지고 연말정산 돌려받는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세금 환급금이. 근데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집어넣을 때는 지금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 자료만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10, 11, 12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쪽으로 쓰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가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부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맞벌이이신 분들 어느 쪽으로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꼭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시면 조금 더 유리한 쪽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용어도 헷갈리는 게 참 많은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청취자분들 중에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네.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한 겁니까? 같은 금액이다. 소득공제 100만 원, 세액공제 100만 원. 만약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 100만 원이 훨씬 유리한 거죠. 이 소득공제는 소득을 말 그대로 깎아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건데 이 세금이 확정되는 건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깎이는 돈하고 세금에서 깎이는 돈이 똑같다. 똑같이 100만 원씩 깎아줄게 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거는 사실은 경우는 없고요. 사실 많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네. 소득이 줄어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총량이 나중에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네, 줄어드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100% 세율을 부과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똑같은 금액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라고 한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한 거고 소득공제가 유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득이 높으신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하고 세금으로 낸 돈 요거 따져서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보고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주거나 다시 걷어가는 게 연말정산. 그렇죠. 올해 바뀌는 부분 정리를 해주셨는데 연말정산할 때 항상 우리가 요건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내가 1년 동안 신용카드로 얼마 썼는지, 현금 영수증 얼마 썼는지, 뭐 보험료, 의료비, 뭐 연금저축 이런 거 다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먹을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조회가 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요거만큼 걸러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나중에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만큼은 까다롭게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일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시면 요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경험했다가 큰 코 다쳤다 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신고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요거를 일단 기억하셔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작년부터 좀 편리해진 게 안경 구입한 게 이 현금 영수증이나 그때 신용카드로 구매했으면 이게 조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력 교정용일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글라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냥 시력 저기는 안 들어간 컬러 렌즈. 알 없는 안경 이런 건 안 되겠네요.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회가 된다. 야 여기서 조회가 되니까 이거 공제되는 건가 보다. 이거 국세청이 모르겠지 해가지고 넣었는데 만약에 시력교정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의료비 공제로 등록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주택자금 항목에 대한 공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을 샀는데 대출 이자를 내고 있거나 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자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조회가 되거든요. 이것도 간편하게. 하지만 이것도 조회가 되더라도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의 검증은 거치지 않고 그냥 조회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데 이걸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상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항목에 대한 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이하인 분들만 해당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서 따로 챙겨야 되는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컨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경이 조회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안경점에서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안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안경과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 이런 것들. 이게 작년부터 이게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은 됩니다라고 했는데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영세한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되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력 교정용으로 샀다라는 것, 그리고 누가 구매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박연미 기자님이 시력 교정용으로 산 안경을 네. 제 의료비로 공제하면 안 되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게 누구 안경인지도 명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안경점에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해가지고 끊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안경 외에도 보청기나 휠체어 이런 이 장애인 보장구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의료비 공제라는 건 총 소득의 3%를 초과해서 쓴 만큼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영수증을 다 받아가지고 챙겨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병원에서 이제 난임 시술 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데 이거는 20%를 공제를 해줘요.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난임 시술로 따로 여기 구분해가지고 구시청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1년 동안 쓴 것 중에 난임 시술 비용이 있다. 이거는 병원에서 따로 받으셔야 되고요. 또 교복하고 체육복 구매하신 경우에 이게 학교 주관으로 공동 구매하거나 아니면 교복 전문점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시면 이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명서류 또 직접 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취약한 아동을 두신, 그러니까 초등학교 올해 1학년. 입학한, 예, 그렇죠. 1학년 들어간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취약 전 학원비, 이것도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3월에 보통 입학을 하잖아요. 네. 1월하고 2월까지 다닌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혹시 있다면은 꼭 챙기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누락하기 아주 쉬운 항목으로 이제 국세청에서 따로 안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자주 빼먹으시는 것들이니까 요거 꼼꼼히 챙기시는 게 사실은 연말정산 꼼꼼히 하시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올해 1학년들 태권도비 영수증 1, 2월 거 요거 꼭 챙기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학 입학금하고 등록금은 교육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교육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이거는 지출 연도가 아니라 입학 연도를 기준합니다. 아,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네. 뜻이냐면 올해 수능 보고 합격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입학이잖아요. 근데 등록금은 내년에 내세요가 아니라 올해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돈은 올해 냈더라도 이거는 내년으로 기준을 합니다.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되겠군요. 예. 그래서 야, 교육비 많이 공제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건 내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가시는 학교 다니시는 경우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등록금을 쓴 게 언제로 산정되냐 하면 교육비로 쓴 게 대출을 갚을 때,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대출을 갚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학생이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할 때 본인의 교육비 공제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재단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 영수증 가지고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려고 해도 이거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갚는 시점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병원하고 약국에서 쓴 의료비, 이것도 공제 대상인데 다 해줍니까?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영세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락될 수도 있어요.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의료비로서 이게 다 꼼꼼히 체크를 했는데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 미용이나 성형수술 이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우리가 뭐 기력이 좀 딸려서 병원 가서 무슨 링거 한 대 맞고 왔어요. 이런 것들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내가 지금 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건강보험 적용되는데 의료비 공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하고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용이나 성형수술, 아무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라, 이게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탈모 치료를 받는 거라든지 이걸 포함해서 미용이나 성형수술에 들어가는 치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또 약국에서 산 약도 전부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처방전을 들고 가서 사는 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공제되는 거지, 그냥 일반 약품, 감기 사서 드시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뭐 감기약 이런 것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약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팔잖아요. 무슨 뭐 허리 찜질해주는 밴드라든가 네, 그런 것들 비싸긴 하더라도 네. 이거 의료비 공제 당연히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편의점에서 약을
약을 팔기도 하는데 편의점에서 약을 아무리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네. 우리 서미경님 안경에 선글라스처럼 색깔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시력 교정용이라고 한다면 색깔을 넣든 아니면 뭐 더 휘황찬란하게 예쁜 테를 사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소위 도수 있는 안경이면 상관이 없다 이런 네, 말씀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력 교정용이면 그러면 일회용 렌즈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시력 교정용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거기에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눈동자 2배로 키워드립니다. 이런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눈동자 2배로 키워드리더라도 왜 그런 서클렌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도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다. 그게 주목적인 시력 교정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주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3301님 월세는 신고를 따로 해야 됩니까 하셨어요? 예, 이게 그냥 LH나 SH에서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간소화 서류에 들어갈 수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따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머학꽃님 퇴사하는 사람은 5월에 하면 됩니까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 내년에 퇴사하실 예정인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해주는 시기를 지나가서 이미 회사에서 신청을 받고 퇴사하면은 그냥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회사에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퇴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재직 중에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간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게 네. 직접 나와서 하시면 어렵지는 않다거나 생소해서 복잡해요. 맞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때 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들어 놓으신 분도 많을 텐데 네. 이런 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의료비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실손보험으로 실비를 좀 받았습니다. 네, 보험금을. 그러면 내 의료비의 총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이게 실손의료비에서 받은 보험금이 있다면 그건 제외를 해야 됩니다. 즉 제가 1년 동안 병원비를 1,000만 원 썼는데 뭐 실손보험에서 다 받을 수 없겠지만 뭐 한 1,000만 원 받았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저는 의료비를 안 쓴 게 됩니다. 당연히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가산세를 붙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가 있다면 요거는 청구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수증을 받아서 증빙을 하고 싶다. 네. 근데 그 가게가 폐업을 하거나 네. 병원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경 구입해가지고 이제 맞아 올해 안경 샀는데 거기 가봐야지 갔더니 안경집이 아니라 뭐 빵집이 생겼다.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뭐 찾아가지고 그 안경점 어디로 이전했는지 폐업이 아니라 그 이전한 거면은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 또 연말에 챙기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못 찾은 게 있다면 내년에 혹시 그런 걸 구매하신다면 구매하실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셔가지고 그거 잃어버리시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아서 달력 맨 뒷장에 봉투 하나 풀로 붙이시고 네. 거기다 넣어두세요. 달력 쓰는 사람. 아니 아직 다 안 쓰시나요? 요즘에 어플 많이 쓰시지 않나요?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주세요. 그거 좀 이렇게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집에 탁상용 달력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탁상용 달력 세워놓으면 가운데 공간 있잖아요. 네. 거기에 흰 봉투 하나 야. 풀로 붙여놓으신 다음에 꼼꼼하다. 네, 거기다 넣으시면 그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주부구단 김현우 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냐 요거 두고 나중에 인적 공제 우리 애 내가 데려갈 거야 싸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애 내가 데려갈 거야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근로자, 한쪽은 자영업자가 있다면 이거 근로자 쪽으로 몰아주셔야 됩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맞벌이인 경우에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 다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들어가셔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하고 시간 내서 한번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게임 삼아 한번 해보죠. 뭐. 네. 누가 더 유리한지.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아파트 사는 애들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아파트가 보급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반 주택에 살았고 아파트라는 새로운 거주 형태에 사는 애들은 놀이터가 있어서 되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아파트 놀이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요. 갑자기 어린이 놀이 현장,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 생각나는 사건이었는데 어린이 놀이터의 불평등, 상업화 실태, 오늘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이 따져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거 굉장히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이 아파트에 안 사는 다른 데 사는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고 여기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네. 너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도둑질이야 하면서 아이를 굉장히 혼내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한 일이 있었죠. 네네. 이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예. 그 최근 그 수도권의 그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비입주민 어린이들을 이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어서 이게 큰 논란이 좀 됐었고요. 또 이제 며칠 전에는 그 또 다른 이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인이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인식표를 받게 해서 이게 또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인식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서로 차별하고 이제 못 쓰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 어쨌든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상처로 남는 이런 분쟁에 대해서 이게 뭐 지금도 뭐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름이 돋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아파트 단지 놀이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전국 네. 놀이터 실태가 어떤가요? 예, 그 어린이 놀이터 이제 상당수가 그 이런 아파트 단지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국에 이제 7만 7천여 개의 놀이터 중에서 한 4만여 개 정도가 아파트 단지 놀이터고요. 전체 놀이터의 이제 절반이 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터가 이제 한 2만 2천여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이제 놀이터도 1만 1천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그 안에 군데군데 놀이터가 많기도 하겠고 요새는 대부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조차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 놀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새로 생기는 놀이터도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최근 9년간의 그 늘어난 놀이터의 3분의 2 정도가 이 아파트 단지 이제 놀이터라고 해서 그 아파트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의 이 놀이터 격차도 그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내에서의 이제 격차도 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부촌에 있는 그 대규모 그 브랜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억 원대의 놀이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세한 가정이 사는 이제 소규모 아파트 놀이터는 수리 비용이 없어서 오히려 지금 폐쇄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놀 권리조차 차별을 받는다. 참 네. 속상하기도 한데 도농 간의 격차는 어떻습니까? 예, 그 도농 간의 격차도 뭐 당연히 뭐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 전체 놀이터 중에서 수도권에 이제 한 40% 이상이 지금 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아파트 단지 놀이터는 절반이 넘는 50%가 넘는 그 놀이터가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그 수도권 지역에 많기 때문에 놀이터 좀 그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키즈 카페 같은 상업용 놀이 시설도 대도시에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농어촌은 아무래도 이 도시에 비해서 놀이터와 문화공간 같은 전반적인 그 놀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그런 실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몰리겠거니 짐작은 되는데 네네. 저는 사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심리적으로 네. 노는데 돈 내고 놀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키즈 카페. 키즈 카페를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네. 저희 때만 해도 노는데 돈이 든다는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키즈 카페 가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놀이 인프라가 충분치 않았을 텐데 이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지금 가장 많이 그 이용하는 놀이터 1위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아파트 단지 놀이터고요. 2위가 바로 이런 돈 내는 그 시설을 포함한 사설 놀이터인 걸로 좀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 이게 뭐 좋아하거나 좀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린이 놀이터 문화의 그런 상업화 이런 문제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식당이나 이제 키즈 카페 같은 그 돈 내고 들어가는 이제 사설 놀이터도 지난 9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창의력 발달을 가로막는 고가의 어떤 캐릭터 놀잇감, 그리고 이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장난감 등이 여전히 좀 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놀이의 이제 상업화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 아동들 같으면 이게 놀 시간, 놀 틈이 좀 생기면 대부분 저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하느라 이제 바깥놀이를 좀처럼 즐기지 않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키즈 카페가 그리고 이 요금이 뭐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용료가 좀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문제인데 아파트 놀이터가 많이 생겨도 개방을 해서 같이 공유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이거 왜 그렇게 문을 꽉꽉 걸어 잠그나요? 이게 좀 그 여러 가지 좀 안전 문제 같은 게 같이 걸려 있는데 지금 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이제 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뭐 사고라든가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뭐 개방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그 입주민들의 선의에 기대해서 뭐 이렇게 민간에 맡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공공이 그 어린 놀이터 설치나 이 관리 규정을 새로 좀 마련을 해서 놀이터를 좀 개방을 하면서도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짓는 어린이 공원 같은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정부나 지자체 예산도 대폭 늘어야 되는데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아동과 이 가족 관련한 공공지출 비중이 GDP의 1.2%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요거는 OECD 이제 37개국 중 32위 수준이라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투표권이 없어서일까요? 예, 뭐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지만 어린이의 부모들에게는 네. 선거권이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할아버지 사건을 인터뷰도 받고 지금도 공부하는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에서도 이 전혀 사과하는 의견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네네. 이분이. 정서적인 빈곤감 그리고 자존감이 든든한 사람이면 할아버지가 어린이 상대로 내가 싸워서 이겼다. 여기에 뿌듯함 느끼실까요? 네. 무엇보다도 허가니 주민 동의니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 아이들에게까지 놀이터 문을 걸어 잠그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겠습니까? 네. 우리 저출산 이거 문제라면서요. 태어나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제대로 존중하고 다 같이 잘 키워보자고요. 이런 얘기까지 뉴스에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용 선물 세트 8425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987님 놀이터 이용자라고 해봐야 그 10살 미만입니다 하셨는데 네 공감합니다. 저희 내일 올게요. 발전.